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한정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드실 겁니다. 저도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손주 녀석이 잠꼬대로 중얼거린 할머니 사진 밑에 파란색 먼저라는 한마디가 수백억 금융 사기범을 잡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바로 제 사위 이야기입니다. 그 인간이 제 딸과 손주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이 늙은 할미가 어떻게 그 교활한 뱀 같은 놈을 잡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대문 시장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자판 깔고 먼지 마시며 하루 14시간씩 일했죠. 손가락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고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딸 여진이를 대학까지 보냈으니까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자살까지 생각했을 때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오직 딸 하나 보고 말입니다. 여진이는 똑똑했습니다. 가난이 싫어서인지 죽어라 공부했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죠. 그리고 30대 초반에 박재준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번지르르 했달까요? 말은 공손한데 눈은 차가웠고 웃는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좋다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스위스 시계 차고 외제차 몰고 강남에 빌딩도 있다는데 말입니다.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하객이 500명도 넘었죠. 저는 그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친구들 몇 명만 조용히 불렀거든요. 사돈들은 저희 테이블을 슬쩍 보더니 코웃음 치며 지나갔습니다. 뭐 예상했던 일입니다. 딸이 행복하면 그만이니까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땐 말이죠. 결혼 후 딸은 제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시댁만 가고 제 생일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죠. 가끔 전화하면 엄마 나 봐봐.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서운했지만 이해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낮은 곳이 잘 안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손주 호준이가 태어났을 때만큼은 제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본 아기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제 피가 흐르는 아이라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도 딸을 만나는 건 1년에 서너 번이 전부였습니다. 손주 얼굴도 사진으로만 봤죠. 그러다가 작년 가을 갑자기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엄마 이번 주에 호준이 좀 봐줄 수 있어? 일주일만. 무슨 일 있니? 어린이집에 독감이 돌아서 휴원했는데 나랑 재준 씨가 해외 출장을 가야 해서. 그럼 그렇지. 우리 강아지 오랜만에 보겠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주를 일주일이나 볼 수 있다니. 시장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죠. 우리 손주가 우리 집에 온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딸이 우리 집에 와서 봐달라고 한 겁니다. 그 비싼 아파트에 절 부르다니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죠. 딸네 집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에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도 주소 듣고는 아이고 거긴 돈 많은 사람들만 사는 곳인데요 하더군요. 아파트 정문부터가 남달랐습니다. 호텔 로비 같은 입구에 경비원이 3명이나 서 있었어요.
신분증 확인하고 방문 목적 묻고 딸한테 전화까지 해서 확인하더군요. 마치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기가 먹먹해질 정도로 높았어요. 현관문 앞에 서니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세상에 집이 200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거실 천장은 2층 높이였고 샹들리에가 대궐같이 매달려 있었어요. 바닥은 하얀 대리석이라 제 낡은 고무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왔어? 여진이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분명 비싼 옷을 입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야위었거든요.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예전에 제 딸이 아니었어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완전 뼈다귀만 남았네. 다이어트 중이야. 요즘 이게 유행이래. 거짓말. 제가 낳은 자식인데 모르겠습니까? 근데 더 묻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사위가 나타났거든요. 어머님 오셨습니까? 박재준. 그놈은 역시나 번지르르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넘겼고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였죠.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한겨울 얼음장 같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표정이었어요. 호준이는 어디 있니? 유치원에서 곧 올 거예요. 어머님 짐 놓고 편히 쉬세요. 그는 제 손에 들린 보따리를 쳐다봤습니다. 시장에서 산 호준이 간식거리가 든 검정 비닐봉지였죠. 그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다 있으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 가져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할미 손맛 그리워할까봐. 호준이는 유기농만 먹습니다. 시장 음식은 위생이. 재준씨. 여진이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사위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서재로 들어가 버렸죠. 문 닫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호준이를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6살이 된 손주는 사진보다 훨씬 컸어요. 근데 아이 표정이 어른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인사를 하는데 마치 면접 보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박호준입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리 와 할미가 안아보자. 제가 팔을 벌리자 아이가 아빠를 슬쩍 봤습니다. 박재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제 품에 안겼어요. 이상하죠? 6살짜리가 할머니 안는 것도 아빠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이 12명은 앉을 만큼 컸는데 우리 넷이 띄엄띄엄 앉으니 썰렁했어요. 사위는 태블릿 PC만 보고 여진이는 음식을 밀어놓기만 하고 호준이만 제가 만든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더 먹어. 할머니가 내일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호준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아빠랑 약속했지? 적당히만. 사위의 말에 아이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짠했는지. 밥상 머리에서 아이 먹는 것까지 통제하는 아빠라니. 첫날 밤 저는 게스트룸이라는 곳에서 잤습니다. 침대가 제 몸을 다 삼킬 만큼 컸어요. 근데 잠이 안 왔습니다. 이 집이 주는 차가운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물 마시러 나갔다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사위가 서재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번 달까지라고 했잖아. 지금 장난하나?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한 집에서 그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닥치고 일이나 제대로 해.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무시무시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제 방으로 돌아왔죠. 도대체 사위가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그냥 투자회사 대표라고만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진이가 커피를 타다가 컵을 떨어뜨렸는데 사위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조심 좀 해. 그거 얼마짜린 줄 알아? 미안해. 내가 치울게. 여진이가 허리를 숙여 파편을 줍는데 소매가 거쳐 올라갔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손목에 시퍼런 멍이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손으로 꽉 잡은 자국이었습니다. 여진아, 내 팔. 아이고, 어제 문에 부딪혔어. 괜찮아. 딸이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50년 시장에서 온갖 사람 만나며 살았는데 맞고 사는 여자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날 오후 사위가 출근하고 나서 여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진아, 혹시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그 사람이 때리니? 엄마, 무슨 소리야? 재준 씨가 왜 때려? 그런 사람 아니야. 딸이 화를 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눈은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호준이를 재우면서 더 충격적인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빠, 거기 아니야. 할머니 사진 밑이야. 파란색 먼저. 처음엔 그냥 꿈꾸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순서 틀리면 안 돼. 아빠가 혼내. 소름이 돋았습니다. 6살짜리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것도 잠결에? 다음 날 저는 호준이와 놀면서 떠봤습니다. 호준아, 할머니랑 색깔 놀이 할까? 색깔 놀이요? 아빠랑 하는 것처럼요. 아빠랑도 색깔 놀이 해? 아이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아빠가 절대 말하면 안 된대요. 할머니한테도? 네. 특히 엄마한테는 절대로요. 우리 집 보물 지키는 거래요. 보물? 6살짜리가 무슨 보물을 알겠습니까? 근데 아이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정말로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눈과 귀를 더 크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거실 벽에 걸린 제 사진 액자가 이상하다는 걸요. 분명 제 환갑 때 찍은 사진인데 왜 하필 저 자리에 걸어놨을까? 그것도 특정 자리에. 호준이에게 물었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 사진은 꼭 저기 있어야 한대요. 다른 데 걸면 큰일 난대요. 큰일? 무슨 큰일? 제 사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또 사이에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스위스 계좌는 준비됐어. 이번 주 안에 다 정리하고 떠날 거야. 더 이상 이 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떠난다. 어디를? 그리고 스위스 계좌는 뭐고? 여진이? 걔는 내가 알아서 할게. 어차피 내 말 잘 듣는 애니까. 호준이도 데려가야지. 혹시 모르니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인간 내 딸과 손주를 데리고 도망가려는 겁니다. 분명 큰 범죄를 저지른 게 틀림없어요.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사이가 출근한 사이 서재에 들어갔어요. 딸은 호준이와 마트 간 사이였죠. 서재는 생각보다 휑했습니다. 책상, 의자, 책장.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 잘게 찢어진 종이들이 가득했는데 유독 색깔이 있는 종이들이 눈에 띄었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호준이가 잠결에 말한 그 색깔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몇 조각을 주워 맞춰봤습니다. 숫자와 영어가 적혀 있었어요. 은행 계좌번호 같기도 하고 뭔가의 코드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몇 개 주머니에 넣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이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황급히 서재를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하는 척했죠. 장모님 뭐 하셨어요? 설거지 좀 하고 있었네. 사이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제 서재는 들어가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가 많아서요. 알겠네. 근데 자네 요즘 사업은 잘 되나? 왜 그러시죠? 아니 그냥 여진이가 많이 피곤해 보여서. 사위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우리 집일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장모님은 호준이나 봐주시면 돼요. 무례한 놈.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정적인 걸 목격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사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제 사진 앞에 서더니 액자를 살짝 밀었습니다. 그러자 벽이 열렸어요. 비밀 금고였던 겁니다. 사이는 금고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파란색 3, 빨간색 7, 노란색 2, 초록색 8. 숫자였습니다. 색깔마다 숫자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호준이와 놀면서 확인했습니다. 호준아, 아빠 차가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해? 처음엔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 빨간색, 그 다음 노란색, 지금은 초록색이에요. 그래? 숫자 놀이도 해볼까? 파란색은 몇 번? 3. 아빠가 그랬어요. 파란색은 3번이래요. 빙고. 이제 확신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가 3728. 사이가 차 색깔로 아이에게 각인시킨 거였어요. 근데 왜 하필 아이에게?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이는 절대 의심받지 않으니까. 경찰이 와도 누가 조사해도 6살짜리가 금고 비밀번호를 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악마 같은 놈. 순수한 아이를 이용하다니.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재준 씨랑 출장 가야 해서. 내일 엄마 집으로 호준이 데려다 줄게.
그래 알았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도망이라는 걸. 그날 밤 사위가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더 다급했어요. 내일 새벽 비행기야. 모든 준비 끝났지? 돈은 다 빼냈고? 확실했습니다. 이 놈들 진짜 도망가려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모두 잠든 사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 사진 액자 앞에 서서 사위가 했던 대로 밀어봤어요. 벽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세상에 현금 뭉치가 산더미였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가늠도 안 됐어요. 그리고 여권들. 근데 이름이 다 달랐습니다. 박재준이 아니라 김민수, 이준호, 최성민. 위조 여권이었어요. 서류도 있었습니다. 투자 계약서들인데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200억, 300억.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허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기였어요. 다 사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대한 많이 선명하게. 그때였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장모님? 뒤에서 사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돌아보니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 보시다시피 제 금고입니다. 남의 집 금고를 여시다니 실망입니다. 남의 집? 내 딸 집이기도 한데 여진이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 그럼 여진이한테 물어볼까? 이 더러운 돈이 뭔지? 사위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이었어요. 장모님 가만히 계시면 좋게 끝날 겁니다. 보지 못한 걸로 하고 내일 조용히 가세요. 못한 걸로 할 수 없지. 내 딸과 손주가 범죄자랑 살게 놔둘 순 없어. 범죄자? 증거 있습니까? 여기 다 있잖아. 이게 뭔데요? 그냥 제 재산입니다. 현금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범죄입니까? 뻔뻔한 놈. 하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어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호준이 생각 안 하십니까? 무슨 소리야? 제가 잡혀가면 호준이는 범죄자 아들이 됩니다. 평생 그 꼬리표 달고 살아야 해요. 그게 원하십니까? 비열한 놈. 아이를 방패막이로 쓰다니. 그때 여진이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시끄러? 딸이 열린 금고를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재준 씨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장모님이 오해하신 거야. 오해? 이 많은 돈이 뭔데? 위조 여권은 왜 있고? 여진이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어요. 설마 그동안 했던 사업이 다. 여진아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 사기친 거야? 사람들 돈 뺏은 거야? 뺏은 게 아니라 투자받은 거야. 실패한 것뿐이고. 거짓말. 처음부터 돈 떼먹을 생각이었잖아.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게 폭발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때리고 협박하고? 내가 언제 때렸어? 어제, 그제, 맨날. 멍 들도록 때렸잖아. 사위가 딸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순간 제가 막아섰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딸 건드려봐. 가만 안 둬.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사위가 절 밀쳤습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진이가 절 부축했습니다. 그때 호준이가 나왔어요. 잠옷 차림으로 울면서 무서워. 아빠 무서워. 아이를 본 사위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제가 외쳤어요. 호준아,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해. 119. 아이가 놀라서 전화기를 향해 뛰었습니다. 사위가 막으려 했지만 여진이가 붙잡았어요. 그만해. 이제 그만해. 나 다 망쳤잖아. 너희 때문에.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사이 호준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 아저씨, 우리 집에 와주세요. 아빠가 엄마 때려요. 어린아이의 신고였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경찰이 왔어요. 처음엔 단순 가정폭력 신고인 줄 알았는데 열린 금고를 보고는 즉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분 수배 중인 금융사기범 박재준 맞습니다. 알고 보니 사위는 이미 수사 대상이었어요.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비공개 수사 중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신고로 현장에서 잡힌 거죠. 수갑이 채워지는 사위를 보며 여진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 넌 모를 거야. 가난한 게 얼마나 비참한지. 난 다시는 그렇게 살기 싫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 거야? 사위는 대답 없이 연행됐습니다. 집은 쑥대밭이 됐어요. 금고의 돈과 서류는 모두 압수됐고 집도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거라 압류됐습니다. 여진이와 호준이는 제 낡은 빌라로 와야 했어요. 엄마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뭐가 내 잘못이야. 너도 속은 거지. 알았어야 했어.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의 눈물이었어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피해자가 30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1,000억이 넘었어요. 사위는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사위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 제 방식대로 산 것뿐입니다. 징역 30년이 선고됐어요. 사실상 무기징역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한 피해자분이 절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그나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빨리 알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여진이는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퇴근하면 호준이와 함께 시장에 와서 절 도와주기도 해요. 엄마 오늘 뭐 팔아? 오늘은 나물이지. 참나물이 싱싱하게 들어왔어. 나도 팔아볼게. 참나물 사세요. 싱싱한 참나물. 딸이 시장 바닥에 앉아 나물 파는 걸 보니 눈물이 났어요. 예전엔 창피하다고 시장 근처도 안 왔는데. 호준이는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아빠 얘기를 하면 시무룩해지지만 금세 다시 웃어요. 할머니 저 커서 경찰 될 거예요. 나쁜 사람 잡는 경찰. 그래 우리 호준이는 멋진 경찰 될 거야.
근데 할머니 아빠도 나쁜 사람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나쁜 선택을 한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란다. 그럼 아빠도 반성하면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희망은 필요하니까요. 어제 여진이가 그랬어요. 엄마 그때 정말 무서웠지? 뭐가? 경찰 부르고 재준 씨랑 맞서고 엄마 나이에 그런 일 겪으면서도 무서웠지. 근데 너희들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어. 엄마 대단해.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너도 엄마 되면 알아. 자식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는 걸. 여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제 손을요. 엄마 손 예쁘다. 뭐가 예뻐? 완전 할머니 손인데.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이야. 날 지켜준 손이잖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나가 자판 깔고 채소 정리하고 힘들지만 행복해요. 정직하게 번 돈으로 정직하게 사니까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요. 아주머니가 그 유명한 사건의 그분이에요? 네, 맞아요.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 같은 대답을 합니다. 손주가 잠꼬대로 알려줬어요. 할머니 사진 밑에 파란색 먼저라고. 다들 신기해하죠.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달라요. 진짜 용기를 준 건 잠꼬대가 아니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어린 손주와 멍든 채로도 억지로 웃는 딸의 모습이었죠.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사랑과 용기예요. 제가 가진 건 그것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빌라에서 삽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죠. 하지만 따뜻해요. 서로가 있으니까요. 어젯밤 호준이가 그랬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왜 갑자기? 그냥요. 할머니가 우리 지켜주잖아요. 이제 할머니도 늙어서 힘없는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일 힘세요. 나쁜 아빠도 혼내줬잖아요. 아이 말에 웃음이 났어요. 그래, 이 늙은이가 한 번은 해냈지. 여진이도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요. 비싼 옷도 명품백도 없지만 예전보다 훨씬 예뻐 보여요. 행복하니까요. 엄마 나 재혼하면 어떨 것 같아? 좋지. 근데 이번엔 엄마가 한번 봐야 해. 당연하지. 엄마 눈 무서운 거 이제 알아. 우리 모녀가 깔깔 웃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다 쳐다볼 만큼. 사실 아직도 가끔 무서운 꿈을 꿔요. 사위가 금고에서 나와 절 노려보는 꿈. 하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요. 꿈에서도 맞서 싸워요. 넌 이미 졌어. 내 딸과 손주는 내가 지킨다. 그러면 사위는 사라져요. 연기처럼.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겠죠. 가난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함께니까요. 호준이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호준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이제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호준이가 맨날 자랑해요. 우리 할머니가 영웅이라고. 영웅이라. 70평생 시장에서 채소나 팔던 이 늙은이가 영웅이래요. 근데 아시나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운이 좋았어요. 손주의 잠꼬대를 들었고 경고를 발견했고 제때 경찰을 불렀으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운이 좋았던 건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더더욱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이든 상담센터든 믿을 만한 사람이든.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호준이가 또 잠꼬대를 해요. 이번엔 무서운 게 아니라 행복한 잠꼬대예요. 할머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그 말 들으면 하루 피로가 싹 사라져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하지만 부자예요. 사랑이 넘치거든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들려드릴 다양한 사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